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평창 평화포럼 특별 세션 3 기후위기, 분쟁 지역의 에너지 협력을 통한 평화 증진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본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으로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라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틀째 세션을 진행하면서 나눠야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시간은 부족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니까요. 아쉬운 마음 달래면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기후위기가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분단 지역인 남부 강원도의 기후 변화 그리고 에너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에너지 협력을 통한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세션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게 된 국제 박람회 기구 최재철 총회 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철 의장님께서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외교부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강사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더불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의장,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럼 최재철 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제박람회기구 의장 최재철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2021 평창 평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저에게 이 특별 세션 3의 좌장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세션은 저를 포함해서 7분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재 5분이 참석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2분은 화상으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제 옆 좌측으로 시작해서 박영일 강원연구원 원장님,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님, 유석재 한국에너지연구원장님, 이봉주 그린사이언스 대표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렌샤함 스페셜 엔보이 포 사이언스 앤 어플라이드 리서치 오브 이스라엘과 앰베서더 유연철 앰베서더 오브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오브 코리아 이 두 분께서는 화상으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기후위기 대응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 협정과 한국의 역할, 왜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션의 입문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에 81년도에 입부해서 대부분의 외교관 생활을 기후, 환경, 다자외교 분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파리 기후협정 채택 및 발효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석대표를 역할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하고자 지난 6월에 환경외교의 길을 걸었던 외교관의 기후협상일지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간략히 의견을 나눌 내용은 첫 번째, 이 기후변화가 어떻게 하여 국제화되었냐, 소위 글로벌화되었느냐, 두 번째, 글로벌 안보와 기후변화가 어떻게 연계되어 논의되기 시작했느냐, 세 번째는 과연 기후협상이 단순히 정치적인 논의였느냐 아니면 과학과 국제정치가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계속 앞으로 진전했는지 이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은 2015년 12월 12일 날 채택된 파리 협정,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글로벌 액션 플랫폼입니다. 이 파리 협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하두가 되고 있는 2050년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이 어떻게 해서 국제사회의 하두가 되었고 또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과연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과연 지구온난화를 의미하느냐 한랭화를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20세기 초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1979년 제1차 세계 기상회의에서 기후변화는 꼭 지구온난화를 의미한다 하는 거로 이제 일종의 국제사회, 국제무대에서 과학자들 간의 논쟁이 일단 종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IPCC가 설립되어 가지고 과학과 정치가 서로 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IPCC 3개국 고통자관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제1작업반은 영국, 2작업반은 당시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그리고 제3작업반은 미국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제1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평가보고서 발간 전에 유엔에서는 기후변화 논의가 1988년 말타에 제1호 논의되었습니다. 말타는 당시에 이 기후를, 이 글로벌 클라이미트 시스템을 우리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커먼 헤리티지로 결정을 채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선진국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해서 유엔 총회에서는 The Common Concern of Mankind, 인류의 공동 관심거리로 이렇게 관심사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이 표현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1990년에 기후변화 협약 채택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1992년에 리우 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고 또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하고 나서 1995년 독일 본에서 열린 제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정에 따라 가지고 1997년에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변화와 글로벌 시큐리티, 이게 과연 저 시큐리티 다이멘션으로는 어떻게 확대되느냐, 이거는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한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2007년 영국이 안보리 의사국 의장을 맡으면서 2007년 4월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기후변화를 시큐리티, 글로벌 시큐리티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PCC 2007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IPCC죠. 제4차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 수자원이라든지 농업, 산림, 에너지 체제, 건강, 주거지, 경제 체제가 기후 변화의 취약 요소다. 이것이 결국 여러 국제 안보에 위협을 둘 수 있다. 특히 미국과 EU에서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우리 바이든 행정부도 이 기후 변화를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의 핵심에 두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EU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기후 변화를 하나의 위기 증폭제다. 특히 기후 변화가 이 국가 버넌스를 갖지 못한 어떤 지역이라든지 또는 식량이나 가뭄이 심한 정경 지역에 이 기후 변화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국제적 위기가 닥친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시리아의 난민 위기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분석 통계인데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상, 과연 국제협상이 국제 외교관들이 그냥 알아서 적당하게 협상을 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항상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을 처음 채택을 시작했을 때 IPCC 제1차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2년 운세드 리우 환경회의 때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고 그 이후 베를린 맨데이트에 따라 가지고 1997년 도쿄에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교토 의정서가 채택될 때 이제 2001년 발효를 예상하고 제3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2001년 헤이그 회의에서 발효되지 2000년 헤이그 회의에서
이행북을 만들지 못하는 바람에 2001년 마라케시 회의에서까지 이 룰스북 이행 문서 만드는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제 IPCC 제3차 평가 보고서와 함께 교토 의정서 룰북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토 의정서가 선진국가 당시 이제 동구권 시장경제 전환국가 37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2001년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교토 의정서의 이행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절반의 성공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후 체제를 성립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만 2009년 코펜하겐에서 또 실패를 하였고 그 실패된 과정이 2015년 파리에서 연결돼서 파리에서 마침내 파리 기후 협정이 채택되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IPCC 1.5도시에 관한 특별 보고서가 이제 채택되는 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파리 협정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 하면 파리 협정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균형을 모색한 협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포커스를 뒀다면 개도국은 적응, 그 다음에 또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 문제, 이 지원은 돈과 기술 그리고 개도국의 역량 배양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가야 한다. 그 다음에 과연 이러한 각국이 이런 기후 행동과 지원을 담은 내용을 국가 결정 기여라는 NDC라는 것으로 매 5년마다 약속을 제시하고 이 제시된 것을 매 2년마다 검수할 수 있는 투명성 체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 5년 단위로 글로벌 스톡테이크 해가지고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1차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은 2023년도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50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0월에 채택된 IPCC 1.5 특별 보고서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IPCC는 당시 1.5도 상승 영향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생태계 위협, 물 부족, 해수면 상승, 빈나 해빙 등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 감소 필요성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후 변화의 단계를 지나서 기후 위기, 일부에서는 기후 비상태 사태까지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근거해 가지고 2019년도에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행동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EU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이 되겠다 하고 EU의 그린딜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파리 협정에 복귀를 약속했고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35년까지 발전 분야에서의 CO2 철폐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결국 기후 행동을 취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2023년까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해서 기후 행동의 대칭성이 없는 국가의 상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지난 10월 대통령께서 2050 탄소 중립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리 협정의 선진국이 아니면서 주요 경제국으로서 2050 탄소 중립을 한 거는 한국이 가장 의미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이 어떻게 2050 탄소 중립을 향해 나가느냐? 이것은 국제사회의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으로 도입 부분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강원연구원의 박영일 원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발표를 다 마친 후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원연구원 원장 박영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화포럼에 와서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혜천 대사님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기후 변화와 에너지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협력이 여러 경제 상황뿐이 아니라 이 남북 평화라든가 전 세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주제가 선정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현 상황에서의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것이 에너지 협력이 평화 협력 그리고 나아가서 남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 단초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에너지 산업은 예전에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하면 값싸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또는 에너지 공급의 그 규모에 맞춰서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이 작금의 상황은 그것과는 약간 다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주는 위기가 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글로벌 팬데믹, 즉 코비드-19의 팬데믹 현상이 또한 에너지 산업의 현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코비드-19 팬데믹에 의해서 에너지 수요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변화는 예전의 추세와는 전혀 다르게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상당히 축소 또는 안정적인 이 하향지향적인 그러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에 따른 CO2의 배출 역시 예전과는 다르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CO2 배출을 크게 억제해야 되는데, 코비드-19의 팬데믹에 따라서 또 CO2 배출, 에너지의 소비에 따른 CO2 배출 문제가 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미래의 에너지 산업은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와 코비드-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그러한 이제 차원에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산업의 현재는 결국 에너지를 일할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이든 생활이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이 에너지 산업이 가야 할 길에 해결해야 될 과제를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던져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 위기의 진전에 따른 그런 우리의 CO2의 배출 같은 것을 에너지 산업에서 억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한층 더 가속화되면서 이 에너지 수요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때 이 에너지원을 즉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도전이, 에너지 혁명이 필요하다. 즉 신에너지의 재빠른 개발과 정착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과제를 저희에게 던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여율을 높이면서 에너지 디바이드, 에너지 빈곤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가 야기하는 여러 정치 환경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한 에너지 산업이 던져주는 과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이 에너지를 둘러싸고 있는 전 세계적인 패권 전쟁, 특히 접경 지역에서의 에너지 공급 소스를 찾기 위한 그런 분쟁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해결을 하고, 나아가서 분쟁 지역에 있어서의 협력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그런 노력이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현재가 2년 전, 3년 전과는 다른 방향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가 분단 접경 지역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 지역에서
국경 지역에서 서로 에너지 소스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한 그런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의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대륙변 개발에 있어서의 여러 분쟁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상상하시면 쉽겠습니다. 반면에 에너지가 다른 환경협력이나 경제협력과 마찬가지로 분쟁 지역에서 평화의 이해를 가져오는 협력도 여러 다수 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예멘과 사우디의 협력이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에너지를 매개로 해서 남북 간의 협력을 추진했던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즉 캐도해서 물론 이것은 다른 여러 정치적이나 국제 정세적인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에너지 협력 이런 것도 역시 분단 지역에서 그리고 갈등 지역에서의 평화 협력의 단초로서 에너지가 사용되는 그러한 그 예를 하겠습니다. 남북 에너지 협력은 어떨까요? 남북 에너지 협력은 그동안에 남북 간의 현격한 에너지의 그 격차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북 에너지 협력을 여러 총 에너지 공급량이라든지 1인당 공급량이라든지 발전 설비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그 발전원의 현황에 따라서 몇 가지 데이터를 넣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 격차가 있고 또한 공급의 형태도 상당히 많은 다른 형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그 이 발전 단계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의 남북 에너지 협력은 주로 두 가지 접근법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북한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데 이 에너지 협력이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접근법은 남한의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고 동북아 에너지망을 어떻게 하면 협력 체제로 가져가는데 이 에너지 협력이 쓰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산림 황폐화나 전력 선비 노후화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면서 식량과 물과 에너지 문제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이제 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산림보건 협력이라든가 노후 전력 설비 개체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와 그리고 타진이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된 그 대북 경수로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많은 진전이 있다가 이제 불행히도 중단되었고요. 또 북한 내부로부터 에너지 전력 공급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의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하나였고요. 또한 우리의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석탄 같은 자원을 도입한다든지 한너간 북한 경유하는 그 천연가스 도입 논의, 상당히 많은 양해각서도 있었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관한 논의,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녹색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협력의 기존의 논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제 논의를 그동안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에너지 협력을 좀 더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린 데탕트, 즉 기후 변화 위기라는 것을 에너지 협력의 이 중요한 발판으로 사용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남북 에너지 협력에서는 이제 남북 에너지 협력을 준비하는 그런 에너지 기본 계획을 같이 만들고, 그리고 분산형, 스마트형을 기본으로 하는 그 초기 에너지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협력과 같은 민간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부터 추진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엔드유저, 관련 기업들이 북한의 에너지 자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린 데탕트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이 김상엽 그 현 제주 연구원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즉 이 녹색혁명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이 바탕으로 해서 협력을 강화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림이나 수자원, 환경협력과 같은, 그리고 동북아 환경, 경제공동체 구축 구상에까지 이르는 협력을 강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 강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평화 실현 모델을 정착하는 것인데, 강원은 아시다시피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에너지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하면서 우리 강원 비전 2040에서 제안하고 있는
동해안 에너지 자원 벨트와 평화지역 경제 관광 벨트 이런 사업에 저희 이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통합 전력망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에너지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는 것. 이게 뒤에 다른 연사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소나 수소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에너지 협력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에너지 협력을 발전시켜서 동북아 환경 경제 공동체의 구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 논의를 하고 그리고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바로 이 평창평화 포럼과 저희 강원연구원, 강원도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남북 간의 협력과 평화 공존을 위해서 저희 평화 포럼과 강원연구원, 강원도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한 물꼬를 트고 진전을 이뤄 나간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일 강원연구원장님의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 발표가 끝난 후에 일괄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AE 아부다비에 본부를 둔 국제재생에너지국우 즉 이레나의 이스라엘 에너지 특사로 파견되어 근무하시면서 혁신적인 공공외교를 통해 아브라함 어코드를 촉진했던 댄샤한 박사님을 화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Dr. 댄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통찰력 있는 식견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어떤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지만 지금 전 세계는 아주 주요한 대대적인 기후 위기 또 기후 변혁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일상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도 겨울인데요. 여름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혹독했고 아주 건조한 여름이었고 매우 더웠습니다.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의 폭염이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폭우가 나타납니다. 이제 집중호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집중적으로 호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땅이 충분히 이 비를 다 흡수하지 못해서 이게 홍수 피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저희 일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아시지만 시리아는 내전 사태를 계속해서 겪어왔습니다. 시리아의 내전 문제도 그 가뭄으로 인해서 더욱더 심해졌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은 에너지로 많이 특징 지어지는 것입니다. 석유, 가스, 자원, 부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갈등으로 점철진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에너지에 있어서는 특히나 핵심적인 위치에 소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중동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두 가지 변화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당한 그 가스 매장량을 지중해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스 자원은 이스라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수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저희가 햇볕이 쨍쨍한 나라였다가 이제 원래 이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인데요. 2040년이 되면 30% 정도로 비중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를 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저희가 풍력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 매장량도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욱더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이스라엘에서는 지역과
지점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섬처럼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리드에서 그 계통 간에 있어서 그렇게 연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었고 갈등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 평화협정이 요르단과 이집트와 체결된 바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일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가스를 수입을 하기도 했었지만 정치적 불안 문제로 인해서 이 가스 수입도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테러 공격도 있었고 해서 그 수입이 중단이 됐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요르단과 저희가 그 이스라엘산 가스를 요르단에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합의를 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요르단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굉장히 많은 대지가 있어서 재생에너지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나라인데 요르단은 저희와는 달리 굉장히 영토가 넓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토지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 에너지를 그 요르단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용은 시간당 킬로와트 시당 2.5센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가장 직전 입찰로 인해서 받았던 가격이고요. 근데 중동은 수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물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 재생에너지 저장과도 관련이 있겠고요. 청정 태양 패널도 있을 것이고 태양 에너지 판넬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셀들, 연료 전지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수자원의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는 저희가 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물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재생에너지의 비용 혹은 이제 전체 에너지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평화에 이 영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수라든지 아니면 농업 용수는 필요한데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수자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을 더욱더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 중동의 불안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더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UAE와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UAE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주요한 에너지 플레이어입니다.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이레나의 주최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UAE는 주요 석유 또 가스 수출 국가입니다. 따라서 UAE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합작해서 혁신 센터를 개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3자 포럼에서 독일과 함께 노력해서 독일, 이스라엘, UAE와도 노력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미국과 함께 노력해서 UAE와 3자 차원의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UAE 그리고 아랍권 국가, 걸프 지역 국가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관리를 한다면 우리 양자 관계가 더욱더 개선이 될 것이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값싸고 완전히 100% 재생 에너지, 제로 배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기 전까지는 기후 위기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기후 위기와 정치 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지역에 너무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 나타날까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가 너무나 당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감소하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해결책으로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도주의적 지원도 하나의 요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만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욱더 개선되기 전에까지는 더욱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향한다면 평화까지 가는 그 중간 단계에 어떤 해결책을 도모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혁신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식수를 제공을 하고 어떤 그런 물질적인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 원조를 더욱더 세련되게 혁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효율적인 원조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에너지라는 맥락 하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서 이제 뭐 배출량을 감축하고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도 더 유럽과 요르단, 중동, UAE과도 합작해서 더욱더 그 환경 보호를 노력하기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을 하는 것 또한 혁신적으로 고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도 있지만 거기에 가기까지 그런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Densha, for your 네, 덴샤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message. Actually, you made 아주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 변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계신 당사자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발표를 더 듣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인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하신 후에 강원 평화열차 액화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 김성인입니다. 오늘 이 평창 평화 포럼에서 강원 평화 열차를 발표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53년간 단절됐던 그 동해 북부선이죠. 동해 북부선을 다시 복구하는 것을 해서 27년에 완성시키는 이러한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이 동해 북부선을 당연히 북한을 지나서 저쪽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TSR, TCR까지 연결하는 이러한 열차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액화수소 에너지로 하는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남북 평화 열차에 대해서 이번 그 평창 평화 포럼에서 경제 세션 2에서 경제적인 의미나 정치적인 의미는 거기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액화수소 에너지에 대한 기술적인 말씀과 이러한 기술적인 것이 어떻게 이런 평화에, 국제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소 에너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게 단위 무게당 가장 열 효율이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우주선이나 로켓의 연료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 왔고요. 또 수소 에너지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죠. 일반적인 천연가스나 화석 연료는 제한된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은 이 수소는 무한한 매장량을 갖고 있고, 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주선이나 로켓이 발사되면 엄청난 연기가 나는데, 이게 연기가 아니라 다 수중 물입니다, 물. 그래서 상당한 청정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수소 에너지에 대한 사용이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수소를 이렇게 그 일반 연료와 같이 연소시켜서 태워서 이렇게 쓰는 연료는 수소가 너무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연료전 질환, 다시 말해서 물을 넣어서 이거를 천천히 그 수소와 산소로 바꾸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지는 이 연료전지를 지난 한 60여 년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서야 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상용화돼서 뭐 지금은 메가와트급 발전소에서도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정용이나 집에서도 연료전지로 써서 보일러를 떼거나 하고 있고, 뭐 가장 이 수소 연료전지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결국 자동차에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수소 연료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럼 이러한 수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얻어지냐 하면은 지구상에는 두 가지 형태로 수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런 화석 연료나 천연가스 이런 것 같이 탄소 이렇게 화합물로 존재하게 돼서 이거를 그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CO2와 수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후 온난화를 위협하는 CO2가 나와서 이거는 그레이 수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물을 H2O 물을 분해하면은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하면은 물과 산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정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그 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우리가 태양광이나 또 아니면 풍력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린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상 어디서나 뭐 아까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지만은 지구상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태양, 바람, 물만 있으면은 에너지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강원도에서는 액화수소를 주로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왜 액화수소를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액화수소도 연료이기 때문에 운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LPG, LNG 이것이 다 이제 액화 천연가스죠. 그것을 운송해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가스 상태로 한다 그러면은 튜브 트레일러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여기 16m나 되는 튜브 트레일러가 300km 정도를 운송합니다. 근데 300km라는 거는 넥소 수소차가 6km 정도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데 한 50대 충전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튜브 트레일러가 50대 충전하기 위해서 이 도심지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액화수소로 하면은 약 10배 되는 것을 더 작은 차로 운전할 수 있어서 결국은 경제적인 효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액화수소가 강원도와 어떤 연관이 있냐 하면은 강원도는 작년에 우리 정부로부터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발표를 하는 평창과 삼척과 동해시 그다음에 강릉이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로 되어서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또 저장하고 또 뭐 밸브라든가 여러 부품을 만들다든가 또 이것을 그 충전하는 뭐 충전소라든가 또 활용 수소 어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수소 열차 또 드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규제자유특구에서 해서 규정도 만들고 기술 개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열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이 수소를 그 가스 상태로 그 열차에 실른다고 하면은 한 300kg 정도 가스를 연료로 싣고 다닌다고 하면은 이 가스 상태로 하면은 거의 뭐 3,000리터짜리 탱크를 5개를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차 한 량이 전부 이 수소 가스가 되는 거죠. 근데 액화수소로 하게 되면은 한 탱크 3개를 이렇게 위에 얹어 놓으면은 되고요. 근데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이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100kg 정도를 충전하려면은 가스 같은 경우에는 60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 열차를 타고 저희가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300km/h로 가야 되는데 이 100kg 충전하는데 60분이 든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액화수로 하게 되면은 100kg 충전하는데 15분 정도가 돼서 손님이 내리고 타는 이런 사이에 충분히 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열차는 어차피 저희 강원도에서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대 로템이나 이런 데서 개발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지금 저희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통해서 이 온사이트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열차에 공급하는 이런 온사이트 완전 그린 이런 충전소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액화수소란 것은 지금 그 글로벌 그 기업들에서 외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액화수소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대규모 뭐 5톤 퍼데이 하루에 5톤을 생산한다든가 30톤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강원 이렇게 그 한 300kg 정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중소형 액화기는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거를 저희 강원도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 각 노선별로 이거를 그린 수소의 충전소를 뻗드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강릉에서 시작해서 뭐 원산 나진을 지나서 러시아를 가는 이런 유럽까지 가는 TSR과 중국을 가는 가로질르는 TCR에 이 열차를 만들면은 이 강원도에서는 여기서 개발한 온사이트 액화수소 충전소를 각 그 거점별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러한 그 세계 평화에 그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께서 작년 그 대통령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던 한국형 그 그린 뉴딜 전략 회의에서 강원도에서는 이번에는 감자를 팔러 온 게 아니라 액화수소를 팔러 왔다. 그래서 이 액화수소 열차를 통해서 우리가 TSR을 연결해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완전한 그린 에너지로 이 분쟁 지역을 통과하는 이러한 강원 평화 열차를 통해서 세계 평화와 세계 기후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인 원장님의 여러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님께서 Ultimate Solution to Climate Change, 뉴클리어 퓨전 에너지에 대해서 본인 발표와 함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 유석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그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핵융합 에너지가 방금 앞에서 그 발표해 준 김성일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수소 에너지의 이제 한 부류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현재 이제 그 열차나 현재 뭐 수소 연료 셀 이런 데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수소 화학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그 수소의 이제 핵을 이렇게 합쳐서 그때 이제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수소 이제 핵 융합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의 완성은 수소 이제 그 화학 에너지와 이제 수소 핵융합 에너지를 모두 이제 이렇게 갖추었을 때 수소 에너지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 핵융합 에너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내용은 이제 글로벌 에너지 부분에 대한 동향, 그리고 이제 핵융합 에너지가 과연 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협력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나갈 건지,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우리가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삶의 이제 질이 높아지고 할수록 이제 에너지 소비는 점점 많아진다. 이런 것은 뭐 그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화석 연료, 과거에 사용했던 이제 석유, 석탄 또는 가스와 같은 이제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그 부분의 갭을 이제 어떻게 그 메꿔야 되는지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고민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적 분쟁도 아마 더 커질 거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재 이제 코로나 19의 팬데믹 이 상황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 기술들이 많이 이제 역할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점점 그 역할들이 많아질 텐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그 기술들이 그 전기를 그러니까 열보다는 이제 전기 쪽의 에너지를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는 발생하지 않고 전기를 좀 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접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양광이나 이제 그 풍력과 같은 이제 재생 에너지 또는 이제 그 원자력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이제 핵융합 에너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 경우에는 그 지역이나 또는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안정성, 어떤 그 기저 전원 또는 기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라든가 또는 그 안정성, 운영의 안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선입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속적인 어떤 에너지원으로 가져가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또 그런 이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핵융합 에너지가 아마도 궁극적으로 이제 기후 대응이라든가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기의 그 대량 사용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원이 될 거로 보여지고 그 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지역적 분쟁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핵융합 에너지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 핵융합 에너지는 이제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라고 하는 그 두 수소를 합쳤을 때 이제 헬륨이라고 하는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이거 이제 비교하자면 이제 원자력에서는 그 우라늄과 같은 큰 핵을 이제 쪼갤 때 이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림에서처럼 비교를 하자면은
우라늄을 이제 수박 덩어리만 하다고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수소는 이제 콩알 정도 되고요. 콩 자반을 만들어서 합쳐서 콩 자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치를 만드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핵융합이라고 하면은 수박을 이제 쪼개서 그 안에 내용물을 먹는 것을 이제 원자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처럼 두 개의 그 가장 큰 차이는 콩자반을 먹고 난 후와 수박을 먹고 난 후에 이제 남는 그 폐기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핵융합의 반응이 그 그림에서 그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핵융합로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열을 이제 그 물을 끓여서 전기를 생산한 이런 이제 그 패턴들은 이제 일반 이제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연료를 바닷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가 있는 나라나 없는 나라나 공평하게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지구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공평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는 공해에 가서 바닷물을 퍼오던, 또 바다가 있는 나라는 인근에서 퍼오던, 어쨌든 공평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연료를 어떻게 에너지로 만드냐 하는 기술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과거의 가장 큰 분쟁 부분은 뭐였냐면은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과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 간에 자연의 그 배분에 있어서 불균형을 지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이 경우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료 부분, 그러니까 자원에 대해서는 이제 공평하게 제공을 하니까 기술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기술을 어떻게 서로 나누고 또 공유하는 데에 따라서 그 분쟁적인 부분이 좀 더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융합은 이제 다른 그 에너지에 비해서 밀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10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유연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만 톤 이상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핵융합 경우는 10톤 정도. 그래서 바닷물 45리터 정도를 쓰면은 그 40톤 정도의 그 석탄의 그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그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1985년에 그 로널드 레이건 이제 미국 그 전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이제 그 소비에트 유니언의 이제 서기장과, 그러니까는 싸움은 싸움이 돼. 그 냉전적인 그런 싸움은 싸움이지만 정치적 싸움은 인류를 위해서 에너지 문제는 같이 협력을 하자 해서 이제 그 이런 이터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터 사업은 그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그 핵융합의 그 7대 강대국끼리 모여서 이제 하게 되겠고요. 요거는 사업 방식이 각 그 부품들을 다 쪼개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각 나라에서 만들어서 본부에 이제 납품을 하면 그걸 본부에서 조립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하게 되면은 이제 기술 축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들로 나눠서 쪼개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짓고 있는 데는 이제 유럽, 프랑스의 그 남부 쪽에 까다라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짓고 있고요. 현재 72% 이상의 이제 그 공정률을 이제 도달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 완공, 2035년에 핵융합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2025년에 이제 건설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터가 2035년에서 38년 사이에 그 대용량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2050년에 전기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2050년이 중요한 게 CO2 넷제로를 선언한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K스타 이터 또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데모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핵심적인 건 어떻게 이제 이 기술, 여기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자원이 아니라 그 기술들을 어떻게 공유해서 가져갈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그 우리가 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핵융합은 그 바닷물을 연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핵융합 강대국에 대한 그 표현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영토 안에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었지만은 핵융합이 성공한 이후에는
바닷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제 에너지 강대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 해서 좀 더 분쟁, 그 어떤 에너지로 생기는 어떤 분쟁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 원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우리 다음은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 대사님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제가 당초에는 이제 대면으로 참석하기를 했었는데 사정이 또 그렇지 않아가지고요. 화상으로 참석하게 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후 변화 관련 이야기를 하면 에너지하고는 연계를 많이 시키는데 이것을 에너지와 또 평화까지 개념을 연계시키는 것은 평창 평화 포럼이 거의 유일한 것 같고, 또 평창 평화 포럼이 이 기후 위기 시대와 평화까지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평창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의 우리 최지철 대사님께서 우리 환경은 이제 과학으로서 출발하고 또 이제 기술로 이제 기결이 된다고 그랬는데, 좀 전에 우리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장님 핵융합에 이제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기술을 가진 자가 이제 강대국이 된다라는 말씀에 저희가 또 희망을 겁니다. 2025년에 또 건설이 되고 2035년 정도에 여러 가지 대량 생산이 돼서 2050년에 전기가 공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는 핵 융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핵 융합에 관련된 사항이 우리나라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포함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 여태까지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후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 방글라데시의 국토의 3분의 1이 되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캘리포니아 산불은 서울의 30배나 큰 이제 면적의 산불이 났고요. 또 열사의 나라 사우디에서는 눈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상 기후 현상이 해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요. 이 기후 위기를 한마디로 최근의 기후 위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은 바이든의 신행정부가 잘 포착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국가 안보의 핵심 분야로 선정을 해서 기후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 소득이 높은 국가나 적은 국가나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소득이나 여러 역량에 따라서 매우 차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또 분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피해에 그대로 노출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은 여성과 아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우리 한국이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7월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죠. 이 코로나 시대에 인간이 건강을 하려면 지구 또한 건강하다라고 하는 인식하에 경제 회복과 기후 행동을 동시에 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사회 안정망 강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회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을 통해 가지고 경제와 사회의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는 그러한 계층들이 없도록 고용 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또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에 소재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라든가 또 녹색 기후 기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과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우리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과 함께 평화 산림 이니셔티브, Peace Forest Initiative를 출범을 했습니다.
이 PFI는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접경 국가들 간의 공동의 산림 협력 사업을 통해서 평화를 증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것은 이제 페루나 에콰도르가 예전에 국경 분쟁을 하던 지역에 평화 공원을 조성한 사례처럼 이웃 국가 간 산림 협력 사업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 연구 원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통한 평화 협력, 또 그린 대탕토와 녹색 한반도 하고의 말씀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금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포용적인 탄소 중립, 또 녹색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고자 하는데요. 이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하는데, 우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가속하기 위해서 2017년에 이제 덴마크 주도로 출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죠. 근데 이 P4G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뭐냐면 여태까지 국제사회의 논의는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이 P4G는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다 함께 참여를 해서 행동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능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어떤 민관의 협력 사업, PPP라고 그러죠.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에 기후변화와 연계되어 있는 5개 분야입니다. 이 5개 분야는 이 기후위기 시대의 3대 전략 자원인 식량, 물, 에너지 분야고, 그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 경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 식량 안보, 그다음에 물 안보,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이러한 3대 전략 자원은 사전에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인간 국가 간이나 지역 간의 사전에 분쟁을 예방을 하고 이제 평화를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이 또 경주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P4G 정상회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패널 토론자분들과 또 청중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며,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시대, 또 분쟁 지역, 그다음에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P4G가 추구하는 정신과 P4G가 추구하는 협력의 방식들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대사님. 특히 금년 상반기에 개최될 제2차 P4G 정상회의 배경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자 하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기업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봉주 그린사이언스 대표님께서 플라즈마 가시피케이션 for the production of green energy and hydrogen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봉주입니다. 저는 그린사이언스 대표이기도 하지만 한동대학교 교수로도 같이 재직하고 있어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기술이어서 제가 제 학생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이뤄낸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린 에너지, 특히 이제 그린 전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있으시지만 그린 수소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그린 수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독일 이런 유럽 나라들에서는 약간의 그린 수소를 사용을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수소의 90% 이상은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소가 저희들이 가장 깨끗하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지저분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수소는 대부분 그 무게의 10배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에서 수소를 지금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플라즈마라는 거하고 그리고 게시피케이션이라는 거를 갖고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그린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플라즈마는 사실 주위에서 굉장히 공기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잘 못 느끼시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플라즈마가 뭔지 알려져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물질 상태를 저희들이 이제 플라즈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구를 벗어난 우주의 99.9%가 플라즈마로 이루어졌다라고 아시면 얼마나 플라즈마가 다양하고 또 저희 주위에서도 형광등이라든가 네온사인 같은 것들도 다 플라즈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단어가 이 게시피케이션이라는 건데 저희들이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분해 파이로리시스라고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게시피케이션 가스화라는 방법하고 세 번째는 연소 컴버스천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마만큼 연료를 산소하고 반응시키냐입니다. 열분해는 산소하고 반응을 안 시키기도 저희들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게시피케이션은 산소를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연소는 산소가 아주 풍부해서 이산화탄소를 다 만들어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CO2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게시피케이션을 하고 발생하는 CO2를 다시 연료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플라즈마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게시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그린 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강원도 태백에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초로 건설하고 있는 플라즈마 파워 플랜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이오매스를 이용을 해서 특히 저희는 이제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스화해서 전기도 만들고 그린 에너지죠. 그리고 그 가스화해서 수소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플랜트는 다음 달까지 저희들이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4월부터는 가능한 저희들이 전기도 팔고 수소를 파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7월부터는 저희들이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은 생활 쓰레기, 특히 가장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폐비닐,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수소를 뽑는 방법입니다. 이 수소를 뽑는 방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경도 보호하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그린 수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개발을 거의 10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상용 플랜트가 나오는 그런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 쓰레기
저희들이 주위에서 보는 모든 폐기물을 탈 수 있는 모든 폐기물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그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꿈으로 저희들이 예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가 그런 그린 에너지를 커머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가스와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를 기존의 IGCC라는 아주 오래된 기술에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훨씬 더 효율을 높였다고 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플라즈마 인핸스드 IGCC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온갖 탈 수 있는 물질들을 굉장히 미분화해서 그거를 플라즈마로 가스화하고 그 가스로 갖고 앞서 설명드린 가스 엔진도 돌리고 또 그 가스를 다 수소로 바꿔서 수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랜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폐비닐이나 생활 쓰레기 같은 이런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물질들인데 이 물질들도 저희들이 같은 방법으로 그 물질들은 저희가 잘게 부숴서 가스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열분해 장치를 붙여서 나오는 가스를 제대로 리포밍을 하고 클린하게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가스 엔진도 돌리고 그린 수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기술 개발이 완성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소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LNG에서 나옵니다. 또는 석유화학공업에서 부생수소로 나옵니다. 그때는 수소 1kg을 만들기 위해서 CO2 10kg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야 되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플라즈마를 이용한 수소 발생 장치, 특별히 LNG나 LPG, 에탄올, 메탄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저희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이 다 수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플라즈마를 이용하게 되면 그게 LNG나 LPG처럼 연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료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수증기를 쓰는데 수증기를 분해해서 수소가 나오는 것 같이 저희들이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이제 그린 수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그린 수소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이제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증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수증기 플라즈마에다가 LNG를 섞으면 LNG를 넣으면 그 LNG가 수소하고 이산화탄소로 나오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LNG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플라즈마 수증기 플라즈마 토치 속으로 넣으면 거기서 다시 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계속 거치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 없이 저희들이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그린 에너지를 만들 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원료입니다. 연료입니다. 그 연료를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석탄, 석유 이런 화석 연료를 사용했는데 그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환경이 망가졌지만 저희들 또한 폐기물을 이 지구에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생활 쓰레기고 폐플라스틱이고 폐비닐입니다. 이런 생활 쓰레기 폐비닐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저희들이 없앨 수가 없고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연료들을 가스화해서
가장 청정한 수소를 만든다든가 또 전기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몸소 느낄 수 있고 지속 유지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양한 연료를 갖고 특히 폐기물을 갖고 에너지를 얻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저희들이 배출하는 모든 폐기물을 갖다가 전기를 만든다 그러면 저희 방법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그러면 80% 이상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외에서 기름, 가스를 수입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봉주 그린 사이언스 대표님. 우리가 이 발표 동안에 심플로우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질문들 중에 우리 연사님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을 말씀드린 후에 제가 연사님들이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우리 댄샤함께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플라우를 통해서 받은 많은 질문들 중에 제가 같이 한번 공유해보자 하는 질문이 첫째, 기후변화에 대해서 단기적 성과를 확인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식 개선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도 있었고, 남북 에너지 협력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원자력이나 화력 말고 재생에너지나 환경 에너지 방향, 환경 친화적 에너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듯한데 그린 대땅트와 녹색 한반도 정말 좋은 기획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다음은 영어로 질문이 들었는데요. 이 K스타로 대표되는 핵융합 에너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남북의 에너지 협력으로 기술을 공유해도 되는 건지요? 평화 프로세스 차원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또 다른 한 분은 핵융합 에너지 아직 미개발인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석탄과 석유 체인 시스템인 기업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특히 관련 분야 직종을 가진 직장인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또 다른 분은 미세먼지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마이크를 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Hello, Dr. 덴샴. 네, 덴샴 박사님 잘 들리시나요? You are the special envoy, Israeli special envoy. 덴샴 박사님은 그 이스라엘 정부의 그 이레나 외교 특사이시기도 합니다. 이레나가 지금 너무나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레나의 그 구축에 있어서 2008년, 2009년에 저도 적극적으로 몸담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덴샴 박사님께서는 공공외교를 이제 영내 에너지 협력과 연계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경험에 따라서 교훈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동북아에서 우리가 적용 가능한 교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동북아도 중동과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 또 경제적인 다양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교훈들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하신 분들, 과학적인 좀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이스라엘은 한국으로부터 기술이나 혁신면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을 많이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도 이제 교두보를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 교량 이런 교두보를 건설을 해서 이 교두보를 통해서 이제 이 주변 이웃 국가들과 더욱더 친해지고 싶은 것이죠. 저희 아랍권 국가들, 유대인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UAE 또 모로코 그리고 수단 등과 같은
저희 이런 협정들은 아브라함의 협정의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선 이런 과거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요, 3,000년을 넘어서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유산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여러 노력들도 그런 가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통된 유산이라고 할까요? 이런 유산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통된 유산이 사실 100% 충분하진 않습니다. 공통된 유산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물론 현실적인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명서를 체결하고 그리고 일부 대화를 조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너무나 실질적인 이슈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현철 대사님께서 끔찍한 이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갈등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동은 특히나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한국과도 같은 부국들이 누리는 사치라고 할까요? 그런 여유에 기반한 것이고요. 오히려 빈국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지금 당면에 있고 긴급하기 때문에 뭐 핵 분열, 융합, 에너지, 플라즈마 가스화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 빈국들, 취약국가 같은 경우는 너무나 하루하루 벌어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그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희망입니다. 하나의 클리셰로 여겨지실 수 있겠지만 내가 하루하루 생존에 급급한 사람이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오래 장기화되면은 희망을 잃게 되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이 이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기술 혁신은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부국이기 때문에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일 뭐를 먹어야 되지?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먹여야 되나? 지금 당장 나의 작물을 어떻게 재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클린 에너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이웃국들, 이런 취약한 국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을 위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평화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를 가는 데 있어서 희망의 메시지,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낼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깨끗하고 녹색에 청정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더욱더 현명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야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럼 야심이 있으면 혁신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희망이 없으면 내가 혁신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이 있기 위해서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희망을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앞서 굉장히 기술적인 이런 과학적인 발표와는 너무나 이제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평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희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아랍권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런 기술을 우리가 중동으로 수입을 해서 중동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값싼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수자원을 더욱더 확보를 하면 더욱더 희망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는 데 있어서 각계 전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Ambassador, for your
네, 감사합니다. 특사님. 통찰력을 주는 코멘트였습니다. 서로 논의를 하면서 또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그런 일상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국가 간의 이런 신뢰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발표 감사드리고 또 좋은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참석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 토론자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봉주 대표님부터 혹시 제가 질의 던진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약속된 시간은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 발언들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anna say first thing. 저 우선 댄 샤안 박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희망이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있는 희망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에 종사하시는 오일이나 석탄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만약에 수소를 만들 수 있다,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도 계속 그런 사업에 종사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방식으로 한번 회사를 설득해 보시고 이렇게 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도 될까요? 예, 질문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지금, 발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두 가지 이제 그 질문이 나왔다고 하신 게 이제 핵융합에 대해서 이제 남북 에너지 협력이 가능한 것 같냐 하는 부분하고 핵융합 에너지의 그 발전 단계가 아직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미개화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에너지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게 이제 무기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현재 저희들이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이제 핵융합 에너지의 본질적인 기술의 본질적인 거는 무기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술 또한 이제 핵융합 에너지라는 것이 현재는 기술 공유라고 하는 또 서로가 이제 기술을 오픈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남북의 에너지 협력이 굉장히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에 있어서의 각각의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융합 에너지 개발이 이제 아직 미개화됐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국제 핵융합 연구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장치 이터라고 하는 장치가 70% 이상의 건설 이제 공정률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지어지게 된다면은 핵융합 에너지의 대량 생산을 아마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게 될 거고요. 검증은 곧 핵융합 에너지 개발이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 38년 사이에 이제 검증이 완료가 되면은 그 이해 이제 그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전기로 전환하는 이제 갭 기술 그것만 이제 더 보완을 한다면은 이제 충분히 2050년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 대사님 혹시 마무리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 질의라든지 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 단기적 대응이 어렵고 또 심각성 인지하기가 어려서 인식 개선 방법이 뭐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에 대한 투자가 현재에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는 이 모든 비용의 이제 탄소 가격의 내재화가 필요하다. internalization of carbon price가 모든 영역에서 들어있으면 본인이 탄소 배출을 할 경우에 그것이 바로 나한테 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떤 대응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성인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남북 철도, 뭐 TSR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과 바람과 물만 있으면은 그 지역에 수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저희가 그 값싸게 미리 만들어 놔서 우리가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 사업 기간 중에 2년 동안 만들어 놔서 이 정치가 잘 풀리게 되면은 그것이 금방 쓸 수 있게 만드는 솔루션을 만드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서 어떤 일이든 간에 하려 그러면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걸 강력하게 실행하려는 의지나 열정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그것을 실행을 가능케 하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실행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다만 그것이 이제 기존에 가능한 여러 그 친환경적이 아닌 에너지 자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대상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하려는 노력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여건과 실행 메커니즘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평창평화 포럼과 같은 이런 것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같이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여러 메커니즘 이런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지지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한국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 섹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IPCC 5차 보고서도 이 기후변화와 지구온도 상승의 중요 원인이 인위적 온실가스의 배출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합니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가 화석연료 연소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한 CO2라고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에너지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7분의 발표 내용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3 특별 세션을 사회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3부를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 3회를 맞은 평창 평화포럼은요, 평화, 지금 이곳에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한반도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에 닥친 위기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오프라인으로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저희의 행사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도 많은 유익한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민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